네, 이제 두 번째 코너 바로 인사이트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반도체 공학회 이규복 전 회장님과 지금 산업에 대한 이야기,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작년도 이제 반도체 공학회 회장을 맡았고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으로 있습니다. 소개가 너무 짧은가요? 굉장히 짧으시네요. 네, 뭐 반도체 쪽에 전반적으로 일을 많이 했었고 또 반도체를 응용한 다양한 그 디지털 기기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네. 이런 분야 연구를 좀 많이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부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연구를 전반적으로 총괄을 좀 하고 있고 그런 연구가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분야, 뭐 AI든 아니면 부품이든 소재든 기타 뭐 자율주행이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자리에 특별히 모신 이유 알고 계시죠? 네, 네. 예. CES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매해 원래 다녀오세요? 예, 매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매년. 네. 혹시 이번 CES는 좀 여느 때와 다른 게 있었나요? 어땠나요? 네, 뭐 이번 거는 뭐 저기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오셨죠. 가장 많은 그 기업과 가장 많은 국가가 이제 참여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한국이 뭐 많은 기업을 이렇게 참가시킨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이슈들을 저희가 던지기 많았다. 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은 일이었고 중국도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약간 좀 주춤하다가 아마 새로운 제품들을 가지고 많이 전시를 해서 미국 다음으로 아마 중국이 가장 많은 기업들이 온 그런 이번에요? 예, 한국이 3위 정도를 했고요. 네, 생각보다 우리나라 기업들 그 비중이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핵심 첨단 가전이랄까 네. 아니면 자율주행이나 기타 다른 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속 가능성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좀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그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다는 게 한국 기업들은 뭐랄까 좀 미래를 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단어로 좀 정리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었나요? 이번 CES? 뭐 올투게더 올온이라고 돼 있죠. 모두 함께 이제 이따 켜라. 네. 왜? 뭘 키느냐? AI를 켜야 되지 않겠느냐? 올투게더 올온. 네. AI. 예. 그래서 AI를 모든 곳에 적용시키고 모든 네. 곳에 AI가 들어간다. 이런 거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좀 간단하게 좀 잠깐 설명드리면 먼저 뭐 그 흔히 저희가 보고 있는 가전 그리고 스마트폰을 위시한 뭐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 여기 당연히 AI가 들어가죠. 그거 외에 뭐 농기계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뭐 물류라든가 선박 쪽 그리고 하늘을 나는 UAM이라는 그런 자율주행 그 항공기까지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AI가 같이 들어간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전반적인 시장이나 기술 쪽에서는 주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한국은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던지는 그런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할을 점점 좀 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중국이 이제 많은 기업을 이번에 뭐 전 세계에서 2위 정도 되는 기업들을 이렇게 출품했다고 좀 얘기돼 있지만 네네. 아직까지는 퍼스트 무버가 아닌 퍼스트 팔로워 즉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 가는 방향을 좀 따라오고자 하는 의도가 좀 많이 있었고 그런 제품도 전시가 좀 있었다는 거는 조금 더 시간적인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본 기업들 보면은 그 전에 소니를 중심으로 한 가전 네. 뭐 아시겠지만 옛날 부의 상징은 소니 TV 집에 소니 TV.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소니 전시장을 딱 보면 TV가 없습니다. 이제는 TV를 전시할 수 있는 TV 가전 쪽이 중심이 아니라 네.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 그래서 일본 가전사들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 좀 방향을 트는 모습들을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V는 뭔가 우리나라 LG전자 아니면 삼성?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 점유율이 뭐 삼성, LG가 1위고요. 물론 그게 이제 프리미엄 중심으로 먼저 이제 시장들이 열리기 때문에 네. 전 세계 시장에 대수로 따지면 수량으로 따지면 중국 업체들이 여러 있기 때문에 좀 그쪽이 이제 앞설 수 있지만 전반적인 매출액이라든가 아니면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그 선도적인 입장은 한국이 당연히 1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CES에서 혹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기업 부스 네, 있으셨나요? 네. 뭐 부스가 여러 가지 있어서 예. 화장 부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긴 했지만 저는 이 All Together All One이라는 더군다나 AI 위에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AI를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걸 좀 봤는데 딥엑스라는 한국의 그 AI 반도체 업체가 그 전시를 했고 네. 여러 가지 혁신상을 탔습니다. 근데 그런 걸 좀 봤을 때는 이 업체가 그냥 이렇게 AI 칩을 글로벌하게 한번 전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혁신상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도 AI 칩의 새로운 강자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다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아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당연히 AI 가속기나 프로세서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시장의 한 90%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업체들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한국의 그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가 나오면서 이런 새로운 방향으로도 업체들이 나오고 끌고 가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저는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AI와 관련된 기업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 이제 생성형 AI 네. 반도체 칩 네. 그쪽 업체만 해당이 되는 줄 네.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이런 딥엑스 네네. 예, 이런 기업들도 예, 연관이 맞습니다. 있는. 뭐 딥엑스와 비슷한 뭐 한국의 업체라면 뭐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 퓨리오사 AI라든가 사피언이라든가 뭐 리벨리온이라든가 지금 딥엑스 네. 한 4개 정도의 이 업체들이 뭐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저전력 소모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네. 부분이랄까,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빠르달까, 뭐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다양한 시장, 뭐 이렇게 메인 시장이 아니라도 틈새 시장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시장을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AI 자체가 뭔가 삶에서 이제 스며들게 된다라는 네, 얘기 네. 많이 들고 왜 네. 언젠가는 한 사람당 AI 비서 하나씩 다 있게 될 시대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삶에 이렇게 스며드는 건데 실제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먼저 오게 되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AI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데이터. 그래서 아마 뭐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은 뭐 농기계가 됐든 환경 쪽이든 가전이든 아니면 생활 서비스든 뭐 여러 가지 업체에서 AI를 어떻게 올리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뽑을까 하는 이런 네. 그 노력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넣어서 시장이 나오기 전에 상당한 그 테스트와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제대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AI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을 패션 업체에다가 좀 적용을 한다면 어떤 고객, 그러니까 여러 고객이 있을 텐데 그 고객들의 취향에 맞게끔 네. 다양한 의류나 아니면 다양한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제공해주고 그 추천해줄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도 네. 여러 가지 데이터 속에서 생활 속에 직접 이제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 CES에 나왔던 벤츠 같은 경우도 벤츠 자동차가 이제까지는 자율주행 단계를 상당히 좀 낮게 계속 유지를 해왔거든요. 2단계 정도.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벤츠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안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조금 차근차근 이제 안전 먼저 한다 그런 측면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CES에서 나왔던 것들은 벤츠의 그 MBOS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UX 그리고 네. 사람들이 직접 이제 차 안에서 어떤 상황일 때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가에 대한 거를 AI를 접목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벤츠가 그런 정도로 간다면은 아마 다른 여러 그 회사들도 그 AI의 적용 범위를 좀 더 넓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쉽게 접할 수 있는 AI 관련 기업하면 이제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서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네. AMD 뭔가 네. 반도체 칩 쪽과 관련된 네.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럼 네. 우리나라 그 국내 AI와 관련된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그 퓨리오사 AI라든가 네. 뭐 사피언이라든가 리벨리온 그리고 디벡스 같은 네네. 그 스타트업 중심으로 해서 먼저 엣지 시장을 좀 바라보는 그런 이제 솔루션 업체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당연히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자체도 AI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AI 반도체라는 것이
어떤 시장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중요한 그 뭐랄까 시장 진출 전략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가속기 쪽이나 데이터 센터 쪽 그리고 일부 자율주행 쪽 이런 쪽에서는 뭐 전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업체하고 어떻게 경쟁할까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좁혀가지고 그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봐서는 그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러니까 챗GPT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빠른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고 비전 인식을 빨리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엔비디아 같은 칩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런 프로세서 같은 그런 AI 가속기 같은 칩 같은 경우에는 검증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데이터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뭐 좀 우리가 접근하기에 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디바이스 단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 PC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바로 처리해서 그 데이터를 바로 저희가 이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의 그 AI 반도체 시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엣지단이라고 주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엣지단의 그런 서비스 쪽에 타겟팅하는 시장을 먼저 공략을 하고 그것들이 점점점 업력이 쌓이거나 아니면 실력이 검증이 된다면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쪽으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왜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또 AI 반도체하면 왜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쪽에서는 강자긴 하지만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밀리는 처지잖아요. 이것도 보면 AI 반도체하고 연관이 있는 이슈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그 시장의 규모를 보면 메모리가 전 세계 시장의 30%, 비메모리가 70% 정도 됩니다. 그 비메모리라는 건 이제 지금 말씀하신 AI 반도체와 일반적인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HBM이라는 새로운 고대역의 그 메모리가 나오면서 그 시장 유지는 아마 충분히 계속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먼저 이제 SK 하이닉스가 치고 나갔고 삼성도 계속해서 이제 메모리 쪽에 강점을 좀 보일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이거를 시장을 좀 점령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다양한 정부 지원이라든가 뭐 연구나 대학 쪽에서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아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걸려서 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그럼 AI 쪽 하려면 그쪽으로 빨리 뭔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긴 해야 되겠네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 섹터에서의 검증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엣지단의 틈새 시장에서의 어떤 검증을 통해서 시장에서 검증이 된다면 좀 더 큰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AI 하면은 사실 실생활에서는 뭐 이런 랩탑도 될 수 있고 모바일 이렇게 장착되는 온 디바이스 AI도 있겠습니다만 또 영화에서 보면은요 그 AI 인공지능 탑재된 로봇들 많잖아요. 그런 로봇하고도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이게 뭐 산업용 로봇은 약간 조금 와닿지 않으니까 조금 차치하고서라도 가정용 로봇 흔히 뭐 최근에 보면은 그 무선 청소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가정용 뭔가 AI 로봇 이게 뭔가 접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또 변화가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뭐 지금 이제 그 이번 CES에서도 다양한 그 AI를 접목한 가정용 로봇이 많이 나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청소 쪽도 있었고 펫 케어라든가 아니면 실버 케어라든가 베이비 케어라든가 이런 쪽도 있고요. 그리고 이 보안이나 이런 측면, 로봇에는 대개 이제 카메라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보안 측면의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전을 처음에 이제 사용할 때 TV, 냉장고, 세탁기 이건 기본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 시장이 점점점 커지면서 그 다음에는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로봇까지도 들어가지만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향후의 미래에서 좀 가능성을 본다면 AI 가정용 로봇은 아마 얼마 안 있어서 그게 2025년이다 2030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가정의 필수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뭔가 집안의 모든 케어를 도맡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런 AI 로봇이 도입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그 보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테슬라 옵티머스 있잖아요. 네네네. 옵티머스가 보니까 이게 달걀을 이게 손으로 집을 수 있다라는 걸 로봇의 관절이 굉장히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예. 이제 힘 조절할 수 있다 예. 이런 거겠죠. 예. 네네. 가정용 AI 로봇도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충분히 가능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희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로봇의 키가 되는 것들은 뭐 당연히 AI가 들어간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는 가속기, 감속기 같은 모터가 있고요. 거기에 감촉을 느끼거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센서가 달려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뭐 저희도 연구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장을 넘겨달라 그러는 걸 책장을 제가 넘기는 게 아니라 AI 로봇이 자양에 넘겨줄 수도 있겠고, 옷을 개야 되는데 뭐 최근에도 이제 옷을 개는 로봇들이 잠깐 나오고는 있지만 제가 이렇게 일일이 많은 것들을 종류별로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면 그래서 그런 걸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눈이 움직임을 보고 이때쯤이면 책장을 넘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AI네요. 네네. 정말 AI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온디바이스 AI 이미 뭐 지금 갤럭시 S24에서 그 온디바이스 AI 장착된 그 동시 통역 시연했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 삼성에서 발표한 S24에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뭐 그 회사를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게 AI를 하려면 데이터 센터에 있는 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걸 폰에서 AI로 분석을 해서 내가 명령되는 걸 찾아서 거기다 꼭 집어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번에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연결을 안 했는데 그 폰 자체에 있는 데이터를 AI가 분석을 해서 내가 명령되는 걸 다시 이제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품 자체에 탑재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I가 엣지 단으로 먼저 간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폰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바로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태블릿 PC라든가 일반적인 PC 그리고 저희가 갖고 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가전제품,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지고 다니는 어떤 모바일 기기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접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뭔가 쉽게 예를 들면 뭔가 개인 비서, 수행 비서 역할도 충분히 해줄 수가 있겠네요. 지금 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선전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숨겨놓은 기능은 다 찾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 저는 가끔 이거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뭔가 검색할 때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중에 그 관련 연관된 콘텐츠들이 쭉쭉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뭐 이런 거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것들 일상생활이 되면은 거의 그냥 제 개인 생활을 다 알게 되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통신이 안 되고 자체적인 그 온디바이스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온라인으로 접속을 안 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의 고유의 디바이스를 따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디바이스를 또 통신이 되는 디바이스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은 자기가 잘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선택을 해야 돼.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AI가 접목될 수 있는 분야가 그 모빌리티 쪽이잖아요. 모빌리티 쪽에서는 이 AI가 접목된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이번 CES에서도 뭐 자율주행차 관련된 내용 그리고 중장비 관련된 농기계 관련된 것들 또 UAM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가 이제 AI가 좀 바로 들어간 그런 모빌리티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모빌리티 분야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자율주행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AI가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상식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서 빠르게 제어하는 것들이 AI가 할 일이기 때문에 모빌리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보면 과연 자율주행차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는데 그럼 차 안에서 내가 운전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차에 보면 전면, 앞뒤, 뒤가 다 유리로 돼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풍경을 볼 수도 있지만 백화점 옆을 지나갈 수도 있고 시장 옆을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가 저 시장에서 팔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 방송에 어디에 나왔던 떡볶이가 옆에 있습니다. 뭐 여기서 정차해도 됩니다. 이런 정보가 유리창에 바로 뜬다면 저는 이제 바로 서서 그걸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번에 백화점에서 새로 나온 명품백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할인한다. 그게 이제 유리창에 뜨면 이제 거기 주차를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라는 거가 접목되는 부분이 자율주행이라는 기능도 있지만 AI를 활용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빠르게 나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이 이제 같이 네네. 포함이 되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접목되면서 저한테 새로운 서비스가 바로 제공되지 않을까 싶어서 모빌리티가 단순히 운송의 수단이 아니라 정보 제공이라든가 오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에 대한 기쁨을 주는 그런 모빌리티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왜 저희 사석에서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뭔가 네. 스케줄 관리까지도 다 해줄 수 네, 있다고 네, 네. 예.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 휴대폰에 있는 것들이 차하고도 연동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개 보면은 휴대폰에 저도 일정을 뭐 캘린더에다가 쓱 놓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아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제 AI가 조금 더 발전하고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챗GPT나 이런 것들이 좀 접목이 된다면 사실은 제 일정에서 이정민 앵커님을 오늘 만나야 되고 그게 몇 시에 만나고 그 다음에 뭘 해서 미팅을 하고 새로운 걸 어떻게 논의한 다음에 어떻게 다른 미팅을 또 간다 아니면 식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들을 내 일정표에 있는 것들을 이 AI가 바로 좀 그 캐치를 해가지고 이동하는 수단 그리고 만나는 장소에 대한 예약 그리고 만난 다음에 이동하는 수단 그리고 제가 먹고자 하는 그런 저게 좋아하는 음식과 네. 제가 만나고자 하는 분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아주 적정한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레스토랑을 추천해 준다든가 이런 플러그인 서비스 같은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접목돼서 새로운 그 서비스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되네요. 그런 미래.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챗GPT 이것만 주로 보고 있어서 네네. 프롬프트 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입력을 시키면 그 입력대에서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내가 이런 걸 좀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지만 예. 그게 조금 더 발달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가 플러그인 서비스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바로 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곧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곳이 언제쯤일까? 저 이게 궁금해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플러그인 서비스를 스타트를 했고요. 그래서 오픈 AI에서 하고 있는 그런 챗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와 연계되는 플러그인. 그러니까 네.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 기기를 너무 이제 좋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챗 서비스라고 본다면 그러면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을 저희가 사고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했던 것이 네. 바로 플러그인 서비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럼 그런 것들은 아마 수년 내에는 서비스가 하나씩 이렇게 오픈이 되면서 아마 초기에 앱이 만들어질 때 약간 그 적은 양의 앱을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받았다면 그 몇 년 안에 상당한 많은 양이 이제 100개가 넘는 그런 앱들이 이제 개발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플러그인 서비스도 그렇게 급속하게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 내에 네. 상용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예. 또 AI가 가져다주는 변화하면은 그 산업 간의 경계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사실 네. 예전에 보면 자동차면은 이제 운송수단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전장 부품 다 들어가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모든 것들이 또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뭔가 산업 간의 경계가 다 허물어질 것 같기 때문에 산업 지도도 분명히 변화가 생길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일단 뭐 보면은 자동차 회사가 자율주행차의 강자냐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그렇죠. 테슬라 보면 자동차 회사가 전혀 아닌 소프트웨어라든가 기타 다른 쪽에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네. 회사라고 볼 수 있었죠. 네. 그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가 지금 자율주행차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현대차의 고유의 능력만 가지고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이제 옛날에는 기계나 어떤 장비 쪽에 주로 전문가들이 사용됐다면 네. 요즘에는 이제 같이 협력하는 회사들이 전자회사라든가 정장 쪽이라든가 디스플레이 회사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같이 이제 그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종 업종 간의 어떤 그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많아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좀 구체적으로 그 삼성전자하고 네, 현대차 있잖아요. 그 네, 홈투카 네. 카투홈 서비스. 예. 이 제휴를 봤을 때 두 회사의 발전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전이 메인이죠. 네. 전자회사로서 가전을 메인으로 하고 사이드에 반도체와 여러 것들이 이제 같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이 갈 수 있는 방향이라는 거는 가전에서 새로운 발전 방향 그리고 반도체를 좀 더 만들어서 파는 방향 이 방향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모빌리티 분야라고 생각이 나면 모빌리티 쪽에 이걸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 특히 스마트 띵스라는 그런 거를 좀 표준을 가지고 스마트 홈을 좀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삼성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가전업체로서. 그러면 그런 가전이 나중에 연결되는 것들이 자동차하고도 연결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네. 자동차 회사와 같이 협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삼성의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커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이제 자동차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기능만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한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내에 있는 가전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거에 좀 더 유리한 부분,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기업체와의 차별점, 네. 이런 걸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현대차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그런 이종 합종 연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CES 다녀오셨을 때도 느낀 네. 점은 그 탈탄소 네. 시장 방향에 대해서 조금 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지구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 지금 빙하가 녹는다, 뭐 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만 얘기하는데 탈탄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결론은 우리가 만드는 AI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그렇죠. 전력을 많이 소모한다는 얘기는 결론 탄소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내연기관에서 뭐 자율주행차로 가서 전기차가 많이 나온다, 자율주행 기능이 많이 된다고 하지만 결론은 그것도 전기를 새롭게 좀 써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이제 측면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환경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한 2년 전부터는 지속 가능성이나 환경 문제에 관련돼서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대기업 중심으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전에 들어가는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를 폐플라스틱에서 이제 거꾸로 추출을 해서 그걸 이제 가전용의 플라스틱으로 쓴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번에 나왔을 때 현대에서 주로 발표했던 내용들을 잘 보면 기존의 수소 자동차라는 걸 만들어서 현재 이제 시중에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수소의 솔루션을 가지고 환경을 좀 좀 개선을 하고 지속 가능성을 좀 더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많은 투자도 하겠다는 그런 발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그 부스 차지하는 비중이 두 번째로 규모가 컸다고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미중 간의 뭐 패권 전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보니까 CES가 다시 참가를 한 거죠. 예.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CES를 한 8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코로나 빼고는 뭐 보면은 상당히 한 10년 넘게 이렇게 다닌 것 같은데 CES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고 이거에 조금 더 새로운 기능들이 이런 게 들어가는 거를 홍보하는 그런 홍보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는 우리 제품에 대한 홍보의 장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CES에 잘 참가를 안 하다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기업체 특히 가전이나 아니면 모빌리티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이 CES를 안 나오게 되면 결론은 경쟁력이 상당히 좀 하락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의 이미지가 다운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새롭게 다시 재투자, 재진출 이런 걸 좀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전자기업들이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중국 전자기업들도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런가요? 어떤가요? 지금 이제 전자기업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자동차사하고 전자사가 약간 갈라져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전자회사가 자율주행 기능이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전장이나 이런 쪽에 많이 나가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의 그 게시판이나 대시보드 같은 게 요즘에는 이제 디스플레이로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그런 쪽으로 시장을 진출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 자동차 쪽에 특히 이제 내용을 좀 한번 보게 되면 자동차는 신뢰성이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전장 관련된 부분도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네임밸류가 있거나 시장에서 많이 이제 사용된 그런 검증된 제품을 주로 사용하려는 게 많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이나 LG가 하고 있는 전장 쪽은 그래도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새로운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쪽에 전장차들이 들어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약간 좀 그런 신뢰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은 좀 있다. 그렇지만 물량이나 여러 가지 측면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저희가 좀 이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요. 네. 네. 저는 이제 CS 하면 이제 가전박람회다 보니까 사실 네. 뭐 그런 IT 업체가 네.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자동차까지도 그래요. 네. 그런데 왜냐면 경계가 이제 허물어졌으니까. 네. 근데 보니까 유통사들, 예. 뭐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로레알, 네. 사실 로레알 같은 경우는 또 글로벌 화장품 네. 업체고 그렇죠. 이런 기업들까지도 지금 네. CS에 참여했다고 하니까 네.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네. 예. 뭐 지금 AI가 접목되는 분야를 한정을 지을 수 없다. 그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마트 같은 경우는 물론 아마존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물류 서비스를 하면서 2위로 이제 들어섰지만 그래도 아직 매장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물류 서비스를 하는 데는 월마트가 가장 크다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마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매장에 여러 가지 물건들, 소비자가 주로 좋아하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좀 비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결론은 물류 배송이라는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걸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렇게 컨테이너 선에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트레일러에다가 그냥 물건을 실어서 배송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빈 공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의 사이즈나 종류나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잘 적층해서 쌓으면은 효율적으로 물류를 배송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테트리스와 똑같은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테트리스는 빈 공간을 좀 꼭꼭 채워야지만 테트리스의 그렇죠. 벽을 예. 허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AI를 활용해서 물류를 자동화하고 최적의 조건으로 물류를 좀 많이 놓고 그런 걸 이제 물류 배송을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AI 로봇을 이용해서 매장 내에 사람들이 좀 적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로봇으로 대체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물류 이송을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뷰티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습성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아니면 평상시의 생활 패턴 이런 걸 다 AI로 분석을 해서 그 사람에 맞는 예를 들어서 이제 모이스처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화장의 뭐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색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분위기에 맞게끔 이제 조정해주는 이런 것들이라든가 새로운 뷰티 기기를 AI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 많이 진출하고자 아마 이 시장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CS에 참여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트렌드를 읽고자 참여하는 그 부분도 클 텐데 우리 기업들이 이번 CS 참여하고 나서 이 발빠른 변화에 대응하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한다고 보세요? 예,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전시품을 쭉 보면 뭐 그래서 부품, LG 이노텍이나 여러 가지 부품 회사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벡스라는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도 있었고, 삼성이나 LG 같은 큰 가전, 그리고 현대라든가 뭐 아니면 중장비 관련된 뭐 HD 현대라든가 여러 가지 모빌리티 관련된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 AI가 접목된 하드웨어 측면에 전시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서비스와 귀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AI가 접목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야지만 앞으로의 세상을 좀 리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하드웨어에 목매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로 전시에 뭔가 효과도 놓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진출하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저희만 하면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뭐 정부라든가 아니면 여러 뭐 산학연 협력이 돼서 이런 것들을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첫 시간 어떠셨어요? 네, 뭐 재밌게 뭐 저도 다시 리뷰를 한번 해본 것 같은 느낌. 네, CS 다녀오셔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출연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또 어떤 내용 얘기해 주실지 좀 궁금해지는데. 예, 지금 뭐 그래도 제가 그래도 반도체가 그래도 전공이니까 앞으로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떨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디테일하게 해보고 또 지금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 시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내용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